안녕하세요. 최은영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97회차 기출문제 풀이 이론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론시험편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1년 8월 7일에 시행된 97회 전산세무 1급 저희는 지금 A형으로 제가 해설을 할 거고요. 처음 시험을 보실 때 USB를 감독관으로부터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수험 번호를 입력할 건데 저는 수험 번호가 1111112번이고요. 그 다음 제 이름은 수험 번호를 하나 더 입력해야 되나요? 제 이름은 최은영이니까 최은영으로 하고 설치를 누르겠습니다. 그러시면 저는 A형으로 선택할 거고 감독관 확인 번호는 3266번을 누르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화면이 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는 이론 시험부터 먼저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입니다. 1번 문제 먼저 시작해 볼게요. 다음 중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보시면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 채권 등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을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이게 옳지 않죠. 보시면 1년 안에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우리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이 옳지 않다라고 한번 체크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비유동자산 중에서도 유동성 항목으로 대체된 자산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다음 2번 문제 보실게요.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부터 보시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2번, 최초 인식 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는 거래 가격이 맞죠. 그리고 3번,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네, 다 맞는 말이죠. 4번 보실까요? 금융자산을 양도한 후에도 양도인이 해당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인의 권리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4번이 틀렸는데요. 왜 틀렸는지 보시면 금융자산을 양도한 후 만약에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양도 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으로 제거하지 않고 이것은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 거래로 봅니다. 그래서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고 계속 금융자산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인식하며 수취한 대가는 우리가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기본 이론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과 관련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 정부 보조 등에 의한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대가를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네, 2번 답은 4번이었고, 3번에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1번이 틀렸거든요. 나머지 2, 3, 4를 보시면 2번 같은 경우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등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원가니까. 그리고 3번, 자산의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네, 맞는 말이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로 포함하지 않는다. 네,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럼 1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보조 등에 의한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보다 낮게 취득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데 만약 우리가 그 유형자산의 원가는 그 당해 자산의 현금가액 상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결정해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취득한 금액을 그 취득 원가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증여로 의해서 취득할 경우에 0원으로 한다고 하면 최초 인식 가액이 0원이 되겠죠. 이때는 이럴 때 취득 예외 원가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취득한 대가를 지급한 금액으로 하지 않고 네, 이럴 때는 낮은 경우에 무상이나 이럴 때는 취득 원가의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합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은 주식회사 삼진이 발행한 사채와 관련된 자료이다. 사채 발행과 관련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래서 사채를 보시면 사채 액면가액이 지금 현재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표시 이자율이 10%, 시장 이율이 8%예요. 그래서 표시 이자율이 지금 시장 이자율보다 높다. 이럴 때는 사채 공정가치는 액면가액 이상이 됩니다. 우리가 시장 이자율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채는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된 할증 발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채 발행 날짜를 보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총 3년 동안 이 사채를 이용하고 이자를 표시이자율 10%에 의해서 이자를 줄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시면 여기 기간도 3년에 의해서 현재 가치와 그 연금 현재 가치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채 발행가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 발행가액은 먼저 우리가 그 200만 원을 가지고 보시면 200만 원 3년 후에 갚는다고 했으니까 3년 후에 갚는다라고 봤을 때 현재 가치를 보면 0.7938을 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200만 원에 대한 이자, 표시 이자율을 10%로 매년 20만 원씩 내가 이자를 3년 동안 낼 거다의 현재 가치는 그 20만 원씩 1년 말, 2년 말, 3년 말, 총 3년에 걸쳐서 내는 그 이자에 대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연금의 그 8%의 3년치 현재 가치인 2.5771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요 두 금액을 더하게 되면 210만 3,020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채 발행가액은 210만 3,020원이다 라고 알 수가 있죠. 자, 1번부터 봅시다. 사채 계정에 발행할 금액은 21만 3,020원이다. 이거는 우리가 사채 발행 금액이지 사채를 계상할 금액은 우리가 그냥 200만 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차이는 어떻게 계상을 하느냐? 우리가 만약에 분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2021년 초에 1년 초라고 해볼게요. 초라고 하시면 우리가 차변에 현금을 받을 거예요. 현금 213만 3,020원을 차변에 현금으로 받고 대변에 사채 200만 원을 써줍니다. 그러면 이 차익은 뭘로 계상을 하느냐? 이것은 바로 사채 그 할증 발행 차금 차금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사할차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략해서 쓰고 요 차익인 그 10만 3,020원을 여기다가 계상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2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10만 3,020원이다. 요 부분에 2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 4번은요, 금액이 다 잘못된 금액인데, 보시면 우리가 1년차 사채 할인 발행자금 환입액이 39,000원인지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년 말이 되면 우리가 그 사채 금액에서 8%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이자 비용을 계산할 건데요. 우리가 원래 있던 사채 금액에서 8%를 곱해보면
10만 3천 20원 곱하기 0.08를 계산해 줬을 때 16만 8천 241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자를 20만 원을 지급을 할 거죠. 이 차이 금액이 3만 1,758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001년 말 사채 발행 할인 차금은 3만 1,758원이 된다. 그래서 이 숫자는 틀렸고 이 숫자는 3만 1,758원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2020년 말에도 그 우리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원금에서 빼준 다음 다시 8%를 곱하고 20만 원을 빼게 되면 우리가 22년 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환입액도 나오게 되는데 이 금액은 약 34,000원이 되므로 요 4번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채의 경우에는 그 사채표를 만드셔서 매년 분계를 통해서 문제를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겠습니다. 주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의 발행 금액은 액면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우리가 쓰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의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을 거래할 때는 크게 자본 거래 항목으로 나누고 손익 거래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자본 거래 항목에 대해서 나누어 본다 하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 항목을 나눌 수가 있고요. 크게 자본에서 손익 계정과 관련된 항목을 나누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고 이익잉여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나눌 수 있어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2번 보실게요. 기업이 주주에게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주식의 액면 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액면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방금 이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는 이익과 관련된 지금 자본의 계정이 아니에요. 주식의 액면 금액을 감소시킨다. 우리가 이걸 지금 감자한다고 하죠. 그리고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손익계정 항목의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감자차익 계정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2번 문제가 틀렸다고 볼 수 있죠. 다음 문제 6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식회사 부강은 제조 부분 1과 제조 부분 2를 가지고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다. 2020년 그 제조 부분별 예정 제조 간접 원가는 제조 부분 1이 99만 2천원, 제조 부분 2는 300만 원이며 제품 A의 생산량, B의 생산량 쭉쭉 나왔고 문제 마지막을 보면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제조 부분 1에 대한 직접 노동 시간당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볼 필요가 없고 지금 제조 부분 1에서 A와 B의 그 직접 노동 시간을 가지고 한다고 했으므로 우리가 필요한 단서는 제조 부분 1에서의 99만 2천원 부분 그리고 A는 4시간, B는 제품을 만들 때 투입되는 노동 시간이 5시간이다.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A는 제품을 몇 개 생산했냐면 300개 그리고 B는 400개를 생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제조 부분의 총 사용된 금액 99만 2천원을 바로 A에서 사용한 시간, B에서 사용한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A 같은 경우에는 300개씩 4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직접 노동시간을 투입했고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00개를 생산했고 총 5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직접 노동시간을 투입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A가 사용한 시간과 B가 사용한 시간을 99만 2천원으로 나누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을 계산하면 답은 예정 배부율은 2번, 310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조 간접비를 정확하게 배부하기 위해 부분별로 분류 짓게 하는 절차이며 배부 방법에 따라 총이익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고가 존재할 경우에는 배부 방법에 따라서 총이익이 달라지죠. 2번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만 반영한다. 네, 단계 배분법은 그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관계를 부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고, 네, 그 적용 시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부 순서를 정한 다음 그 순서에 따라서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을 배분하는 것 맞다고 볼 수 있겠죠. 3번 보조 부분이 하나인 경우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의 구분에 따라 단일 배부율과 이중 배부율로 나누게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4번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분비의 배부의 배부 순서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할 때는 영향을 받는데 이거는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인식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배분 순서를 결정할 필요도 없고, 네, 소요되는 그 보조 부분의 운영 시에 원가를 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겠죠. 다음 8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결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보세요. 네, 1번부터 봅시다. 결합 원가 계산은 동일한 종류의 원재료를 투입하여 동시에 생산되는 서로 다른 2종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맞죠? 결합 원가 계산. 2번 결합 원가 계산에서 부산물이란 주 산물의 제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이 맞고요. 상대적으로 판매 가치가 적은 제품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결합 원가 계산에서 분리점이란 연사품이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시점을 나타내는 게 맞고요. 4번 보시면 결합 원가를 순실현 가치법에 따라 배분할 때 순실현 가치라는 것은 그 개별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에서 분리점 이후에 추가적인 가공 원가만 차감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감한 후에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감한 후에 금액을 말한다라는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실현 가치를 계산할 때는 추가 가공 원가와 판매비가 실제 발생된 금액이 아닌 생산량을 완전 최종적으로 완성시켜서 모두 판매될 때 발생되는 금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도 다 차감합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당사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으로 제품원가를 계산한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계산한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얼마인가? 기타 단기 발생 가공비는 1,200만 원이다. 가공비 완성품 단위당 원가는 10,000원이다.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했다고 가정한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그림을 생각해서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에 제공품이 550개가 있었습니다. 550개. 그리고 나서 단기 완성품이 바로 1,300개인데요.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단기 완성품이라는 것은 단기 기초 제공품 더하기 단기 투입 원가이기 때문에 완성품 단기 투입 원가까지 다 더한 것이 1,300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초 제공품을 제외하고 나서 순수하게 완성된 것의 개수는 바로 750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기말에 우리가 기말 제공품이 지금 600개가 남았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단기 발생 가공 원가는 1,200만 원이고 가공비 완성품 단위당 원가는 10,000원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1,200만 원에서 10,000원을 나누면 우리가 1,200개가 바로 완성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200개 완전히 완성한 완성품이라고 하고, 왼쪽은 헷갈리니까 여기에 완성품 대신에 단기 투입 원가, 단기에 투입된 원가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 표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다 같아야 됩니다. 근데 완성품은 우리가
1200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말품은 600개가 아니에요. 600개에다가 내가 완성도를 곱한 수만큼 남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초도 550개가 아니에요. 왜냐면 기초의 완성도가 40%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완성해서 1300개가 된 거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게 40% 있고 기초의 나머지를 선의선출법에 의해서 완성을 한 거는 나머지 60%를 내가 기초에 만들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550개 중에 이미 만들어졌던 거는 몇 개예요? 550개의 40%를 곱하면 220개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30개가 우리가 기초 플러스 단기에 투입돼서 완성된 개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식으로 나타내보면 기초에 완성된 게 330개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1300개에서 550개를 뺀 단기 투입해서 완성된 게 750개예요. 그리고 나서 기말에도 어느 정도는 완성을 했겠죠. 이 600에다가 물음표의 완성도만큼 곱한 것이 전체의 완성품인 1200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을 적용해보면 바로 물음표는 20%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도의 완성도는 20%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0번. 주식회사 A는 표준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여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에 따른 재료비의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는 얼마인가? 우리가 표준 원가 계산 그 제도를 보시면 우리가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를 보자마자 여러분께서는 공부하셨을 때 표를 하나 생각하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여러분께서 표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다 수험 방법이 다르지만 저는 여기 왼쪽에다가 실제 발생을 했다. 그래서 실제 발생액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실제 발생액인데 실제 노동시간 곱하기 표준임금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표준 노동시간 곱하기 표준 가격. 요것을 우리가 압축해서 쓰기 위해서 실제로 발생한 그 숫자, 수량과 실제로 발생된 가격. 그리고 얘는 실제로 투입한 그 수량과 표준 가격. 그리고 얘는 표준으로 투입한 수량과 표준 가격. 요런 표를 통해서 여러분 표준 원가 계산 제도를 공부하셨죠? 보시면 이거는 다 실제고요. 이건 다 표준화된 가격이고 얘는 실제에 투입된 그 수량 곱하기 가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다 채우신다며요. 여기서는 무슨 차이가 있죠? 요거는 똑같은데 네, 여기 가격이라고 제가 썼었어야 되는군요. 이거는 똑같은데 보시면 요 실제 발생된 가격과 표준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요 차이는 우리가 바로 가격 차이 우리가 계산하고 나면 가격 차이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격은 표준 가격으로 똑같은데 수량이 실제 수량, 표준화된 수량의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얘는 바로 우리가 능률 차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수험서에서 배우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를 하나씩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재료비의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예상 생산량을 볼게요. 10,000단위다.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해서 10,000단위를 생산할 거다라고 할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몇 개를 생산했냐면 실제 생산량은 9,000단위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량이 10만 킬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단가가 300원, 표준 단가가 320원. 표준 수량이 단위당 12kg임을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발생된 거, 실제 수량부터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실제 수량은 바로 여기다가 AQ, 실제 수량 10만 단위로 쓸 수 있고요. 여기에도 실제 수량을 써주는 거예요. 10만 단위.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표준 수량인데 우리가 처음에 예상한 거는 실제 생산량 표준 예상은 10,000단위를 했지만 실제 생산량은 90,000단위를 했고 표준 수량이 12kg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단위당. 그래서 우리가 표준 노동 시간으로 만약에 계산했다면 이 표준 그 수량이 우리가 실제로 생산한
9,000개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표준 수량이 단위당 12kg였기 때문에 12kg를 계산하면 10만 8,000kg이 우리가 예상한 재료비의 그 표준 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가격을 써줄 건데 표준 단가는 320원이었어요. 그럼 나는 표준 단가를 320원으로 여기다 써주시고 얘도 표준 단가를 320원으로 써줍니다. 320원.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가격, 실제 단가는 어떻게 됐죠? 단가가 효율적으로 줄었죠? 실제 단가는 3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산하시면 요 왼쪽 숫자가 실제 표준일 때보다 실제가 수량도 줄었고 가격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뭔가 표준보다 실제가 가격이 줄었어요. 그럼 가격 차이는 일단 유리합니다. 수량 차에도요, 원래는 내가 10만 8,000kg을 하려고 했는데 10만 kg을 사용했죠, 화장품을. 그럼 사실 수량 차이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찍으실 수 있어요. 우리는 실제 차이도 계산해 볼게요. 실제 차이는 10만 kg, 10만 kg은 똑같고요. 가격이 얼만큼 줄었죠? 320원에서 20원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10만 kg 곱하기 20원 단위 원 킬로그램당 원씩 들었으니까 요것을 계산하면 200만 원 유리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률 차이를 한번 알아볼게요. 능률 차이는 표준 가격은 똑같아요. 320원. 근데 우리가 그 킬로그램 수가 8,000kg이 실제 만들었을 때 줄어들었죠. 그리고 가격은 단위당 32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256만 원이 되고요. 256만 원만큼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은 이제 표준 가격을 하나의 표로 이용하면 여러분께서 쉽게 해결하실 수 있고, 저희는 지금 그 실제 시험 문제에 대한 이론 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 표준 원가 계산 제도를 한번 복습하시고 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께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1번 우리가 드디어 계산하는 원가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11번부터는 세무회계 쪽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1번 임원이 부담해야 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본다. 접대비로 보지 않죠. 네, 접대비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임원이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라 법인이 접대성 경비로 우리가 나는 뭐 판촉비라든지 정말 그 상대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불했을 때 법인을 접대비로 봅니다. 2번 법정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송금 불산입이 되지 않는 기준 금액은 경조사는 20만 원 이하, 그 외의 금액은 3만 원 이하이다. 원래 우리가 만 원이었는데 이게 개정됐어요. 2021년 1월 1일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3만 원 이하이다. 이 부분이 맞는다. 3번 약정에 의해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론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라고 했죠. 4번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존 한도는 3,600만 원입니다. 네,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추계 결정 시에 소득 처분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 서류가 멀실되어 추계 결정된 과세 표준은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죠. 네, 2번 사회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소득 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합니다. 3번 추계로 과세 표준을 경정할 때 대표자의 상여 처분에 따라 발생된 소득을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산한 경우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다. 이 3번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기타 불명하다 하면은 2번에서 우리가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죠. 근데 법인에서 이 상여 처분 받은 것을 소득세를 또 법인이 대납했어요. 이것까지 대표자 상여 처분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러면 정말 무한루프로 계속 상여 쭉 무한루프로 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한다라는 것을 배우셨죠. 그래서 3번이 설명 중에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4번은 맞는 설명이죠. 소득 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으로서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소득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하는 것.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가가치세법이죠. 재화의 공급. 여러분께서 재화의 공급이 나왔다라고 하면 재화의 공급이 뭐지를 딱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라는 것은 계약의 원인이 있거나 법물상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약의 원인이 있는 여러분이 4가지 조건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가공, 교환, 현물 출자, 계약에 대한 원인이죠. 그 다음 법물상의 원인인 경매, 수용, 그 밖에 인도를 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다 재화의 공급에 대한 그런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1번부터 볼게요. 차입금을 현금 대신 건물 등으로 변제하는 대물 변제는 건물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2번. 사업자 간의 재화를 차용하고 사용,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 대차의 경우 우리 아까 4가지 중에 3번 교환에 대한 거죠. 이런 경우 반환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각각에 대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3번 저당권의 목적으로 저당권이라는 단어 나왔네요. 저당권의 목적으로 부동산 및 부동산 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4가지,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우리가 담보 제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뭐 있죠? 사업의 양도, 포괄적인 양도, 그 다음에 조세의 물납 이런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이 담보권자에게 채권을 우선 변제권을 가질 뿐 재화 자체를 사용했나요? 아니요. 소비했나요? 아니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3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4번 수용. 우리가 아까 수용, 경매 이런 거 다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들어가는 예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4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네, 우리가 이번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많이 개정이 됐죠. 간이과세 적용 범위 중 금액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의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로 개정이 되었어요.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의 기준 금액은 해당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개정이 됐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 부가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 적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2021년부터는요, 21년까지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했지만 2021년부터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중복 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는 틀렸네요. 그래서 가나 다가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중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없는 경우에도 수익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은 공제하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수익금액 60%로 공제한다라는 거 몇 가지 조건이 되는 거 외우셨죠? 그래서 소득세법상 21조 보면 기타 소득에 대한 우리가 안내가 나와 있고 필요경비를 받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광어권, 어업권, 우리가 원고료, 그다음에 문해 창작활동, 등등등 이런 것들이 수익금액 필요경비 60%로 인정을 하는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원고료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일시적 강연료도 해당되고요. 그다음 산업재산권에 대한 대여소득도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필요경비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종교인 소득이 되겠는데요. 종교인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를 보시면 종교인 관여자에 대한 기타 소득이 나와 있고 그 소득 금액이 뭐 2천만 원 이하면 전체 경비의 80%, 뭐 4천만 원 이하면 뭐 50%, 뭐 쭉쭉쭉쭉 하기 때문에 이 기타 소득공제의 수익 금액의 60% 필요경비에 종교인 소득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론 문제에 대한 풀이 15문제에 대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